그날 나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시장에 다녀오고 식당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가게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은 멀끔한 차림새였고 옆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다 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둘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돼 보였어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나는 바쁜 손을 멈추고 이들을 맞이했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결혼을 준비 중이라며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나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들은 내가 모아둔 돈 중에서 신혼집 마련을 위해 몇 억을 보태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였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집을 사주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인 것처럼 말이죠. 나는 당황했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 형편을 생각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살아오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고 내 노후를 위해서도 남겨둬야 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당장 큰 돈을 내주기는 어렵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실망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러더니 짜증이 섞인 말투로 요즘 부모들은 다들 자식 결혼할 때 집 한 채씩은 해주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옆에 있던 여자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별로 기분이 좋은 시선은 아니었어요.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너무 큰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더니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내 형편에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5천 정도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척이 아니라 5천이냐며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순간 옆에 있던 여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나지막이 한마디 했어요.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 정도 돈은 보증금에도 못 미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힘들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삶의 결과였어요. 하지만 내 아들과 그 곁의 여자는 그 돈을 아무 의미 없는 푼돈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하자 아들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자신이 결혼해서 잘 살면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는 것이었어요. 돈을 쥐고 있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듯이 말했어요. 나는 순간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온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도 응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을 구질구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어요. 자신이 부모복이 없다고 했어요. 왜 자신은 결혼할 때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느냐는 것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집도 사주고 결혼 준비도 다 해주는데 자신은 뭐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나?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나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나는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완전히 실망했다는 얼굴, 그리고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모라는 듯한 냉소적인 시선. 아들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돌아서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여자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어요. 그렇게 나는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들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짧은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엄마 돈 숨기면서 지원 안 해주는 중, 부모 복 없는 거 한탄 중. 아그 아래에는 친구들이 남긴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와, 요즘 부모님들 진짜 이해 안 가네. 아, 엄마 돈이 결국 내 돈이지. 근데 그걸 숨기면 어떡하냐. 하나는 그 글을 읽으며 온몸이 떨려왔어요. 내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욕하고 다녔구나. 그동안 내 아들이라서, 가족이라서 믿었는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아들이 원하는 집, 그 며느리가 꿈꾸는 완벽한 결혼 생활? 나는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나는 복수할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그날 이후 나는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국을 떠먹어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며 식당 일을 해도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아니, 사실 아들보다는 그 옆에 있던 여자. 그러니까 앞으로 내 첫째 며느리가 될 사람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영 불편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집을 사달라고 말할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본심이 드러난다는 걸요. 며칠 뒤 나는 또 한 명의 며느리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작은 며느리였죠. 작은 아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작은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결혼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내가 뭘 해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정도였죠.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식당으로 찾아왔었어요. 얼굴에는 늘 그렇듯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김치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작은 며느리는 정성스레 담근 김치를 가져와서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걸 받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었어요. 며칠 전 첫째 며느리가 될 여자가 나를 보면서 했던 태도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김치 얘기가 나왔었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었어요. 그러더니 마치 당연한 듯이 조금만 챙겨주실 수 있냐는 태도를 보였었죠. 반찬이 몇 개 부족한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반대였어요. 뭔가를 받으려 하지 않고 주려고 했어요. 당연하게 바라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먼저 생각해 줬어요. 나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칠 후 나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첫째 며느리가 될 여자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도 꽤 되었으니 아마도 나에게 다시 한번 집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겠죠.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직 신혼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요.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분명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걸까?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듣다가 결국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나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내 애매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잡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님이 도와주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실망보다는 실소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결국 이렇게 나오시는군요라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사람은 솔직해질 때도 있지만 덜어는 태도에서 그 본심이 드러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아들의 SNS를 확인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아들은 또다시 글을 올려두고 있었어요. 그 글 아래에는 친구들이 남긴 댓글들이 잔뜩 달려 있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내가 돈을 숨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을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아들은 나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었겠죠. 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움직일 차례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가던 연락이 뚝 끊겼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식당에 들른 단골 손님들 중 몇몇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아들이 여기저기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노후 자금을 숨겨두고 있으면서도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들 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그래도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듯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회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요. 내 돈, 내 노력으로 만든 재산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내어줘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참고 이해하고 베풀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왜 안 주냐는 원망뿐이었다는 걸요. 나는 그날 밤 또다시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아들의 SNS에는 내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서러운 상황인지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 결혼 준비가 힘들다고 쓰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댓글을 달며 그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와, 부모님이 진짜 그러시는 거야? 이해 안 되네. 요즘 누가 부모 도움 없이 집을 사? 다들 부모님이 집 사주는데 왜 너만 안 해줘? 나는 그 글을 읽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단숨에 내놓지 않았다고. 나는 이제 매정한 부모가 되어 있었어요.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했을 뿐인데 나는 가진 걸 숨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아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줄로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에게 부모란 자기가 필요할 때 돈을 주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가 식당에 들렀어요.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요즘 형님과 연락을 하고 있느냐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고민하는 듯 하다가 결국 말을 꺼냈어요. 최근에 형님이 친척들에게도 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가 돈을 줄 수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다고 자신이 억울하다는 말을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작은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쥐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게. 그날 밤 나는 식당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내 재산을 다시 살펴봤어요.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 남편이 떠난 후에도 악착같이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나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내 인생을 위해 쓰기로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로요. 아들이 어떻게 나오든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난 후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어요. 아들이었어요. 나는 순간 놀랐어요. 연락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였어요. 아들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태연하게 나타나다니. 나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구나. 아들은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아들은 결혼 준비로 바빴다는 말을 하면서 다시 집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도 내 선택을 할 때라는 걸. 나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 결정을 전했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는 나도 흔들리지 않을 거였어요. 아들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뒤 며칠 동안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온전히 편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들이 몰려와도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아도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나를 정말 부모로 보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돈줄로 보는 걸까? 아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대체 언제부터 아들과 나 사이에 이런 벽이 생겼던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는 거. 이제는 내 삶을 지키기로 했다는 거. 그날 저녁 작은 며느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로 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요즘 형님이 여기저기 다니며 어머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친척들에게도, 나, 친구들에게도 어머님이 돈을 감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이미 동네에서도 수군대는 소리를 몇 번 들었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를 깎아내리고 다니고 있었다니 참 씁쓸했어요. 깎은 며느리는 그런 내 표정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너무 마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도 어머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내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아들들이 커가는 동안 내 인생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또 다른 말을 덧붙였어요. 형님이 원하는 걸 쉽게 얻도록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마치 확신처럼 들렸어요. 나는 차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렇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작은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우선 내 재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었어요. 집이었고 가게였어요. 그렇다면 그게 쉽게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될 일이었어요. 나는 가게 명의를 어떻게 유지할지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돈을 내 방식대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너무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다시 가게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아들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자신도 생각을 해봤다고.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이니 한 번에 다 가져갈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은 이어서 엄마가 큰 돈을 주지 못하겠다면 또 적어도 가게라도 자기 명의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 아이는 이제 내 가게까지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지켜온 삶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느꼈어요. 아들은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내 결정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형님이 쉽게 원하는 걸 얻지 못하도록 어머님을 돕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울컥했어요. 그동안 큰 며느리는 나에게 기대고 뭔가를 얻어가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나를 지키려고 했어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람은 다 같은 게 아니구나. 며느리라고 다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직접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내 방식대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나는 가게를 리모델링하면서 직원들도 새롭게 고용하기로 했어요. 내가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 그리고 내 가게를 더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는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내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걸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아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어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나섰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작은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이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렇게 되면 아들도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지.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그동안 자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가게를 더 키울 거고 내 삶을 더 즐길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나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후회하게 될 날이 오겠죠. 하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나는 다시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내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어요.